오늘도 역시나 편지의 기자와 함께하는 이모저모 이슈 다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죠.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 검찰청사에서 진술 조작을 회유받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기자님께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으로 시작된 검찰청 술판 의혹이 커지자 검찰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17일 해당 술자리가 수원지검 1315호 창고와 검사실 내 오른편에 있는 진술 녹화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지목했습니다. 평면도까지 그려가면서 설명을 덧붙였는데요. 네, 해당 의혹은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 발언에 시작이 됐는데 방북 비용 대납과 관련해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한 건 이런 검찰의 회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측은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하라며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러면은 검찰 측은 어떤 입장을 좀 보이고 있나요? 네, 검찰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며 재차 반복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청사에서 술이 반입된 바가 없어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 관계자의 음식 반입조차도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건데 이 검찰이 이 전 부지사가 이 구치소에 나간 날짜를 공개하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측은 회유 술자리가 있었다는 시점과 장소를 다시 바꿔 주장했습니다. 애초 술자리가 있었다는 날짜를 지난해 6월 30일 전후로 지목했었는데요. 6월 28일과 7월 3일, 5일 해서 가능성도 거론하며 이 가운데 7월 3일이 가장 유력하다는 걸로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유와 압박이 이루어진 장소도 검사실 바로 앞 창고뿐만 아니라 검사실 내 진술 녹화실과 검사실 휴게소까지 포함해 모두 3곳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이 전 부지사의 구치소 출정과 호송 기록까지 공개를 하며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오후 5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찰청사를 나가서 연어와 술을 사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해 6월 28일, 7월 3일, 5일 모두 그 시간에는 이미 이 전 부지사가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를 접견한 뒤 날짜를 다시 확실히 측정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진실 공방이었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 소식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시죠. 최근 SNS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격적인 건 이 일당의 총책부터 운영진까지 모두 10대 청소년이었다는 사실인데요. 이들이 운영한 도박 사이트에서는 열흘 동안 수백억 원대의 억대의 돈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사실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10대 청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범죄에 손을 댔는지 편지의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총책부터 운영진뿐만 아니라 참가자도 대부분 중학생 10대였습니다. 네, 더 충격인 거는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경찰에 따르면 20대들은 디스코드와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도박 서버를 만들고 이를 통해서 수많은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을 또 챙겼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은 도박에 중독돼서 석 달간 300여 차례에 걸쳐 200만 원 넘게 날린 사례도 있었고요. 또 수시로 드나들다 너무 중독 증세가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중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실제 오고 간 판돈만 2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판돈만 2억 원이라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이 10대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왔던 걸까요? 이 온라인 도박장을 만든 건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중학생이었습니다. 회원 관리책과 자금 환전책까지 성인 범죄 조직 못지 않았었는데요. 이들은 SNS를 통해서 도박 서버를 만들고 그 안에서 도박 게임을 유도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게임머니 충전, 환전하는 직원을 중고등학생으로 채용을 했고요. 수사를 또 피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은행 계좌를 또 활용했다고 합니다. 10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라 이 사이트 이용자들 범죄 피해자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가담자라고 해야 할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이용자들은 주로 어떤 연령대였을까요? 네, 대부분이 10대 청소년이었고요.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베팅한 학생은 218만 원까지 베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의 이용자는 모두 1,500명 정도였었고요. 이 가운데 80%가 청소년 계좌를 이용한 10대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네,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을 주도한 10대들에겐 또 어떤 법적 조치가 내려졌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경찰은 주요 운영자를 구속했고요. 나머지 운영진과 도박 이용자들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선도심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불법 온라인 도박 사건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됐는데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 불법 도박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함께 또 특히 청소년들 이 불법 활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예방 그리고 이 교육 프로그램까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의 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시죠.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작년부터 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로 이제 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을 추진을 해왔다고 하는데요. 8월이면 부모들이 고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부모들이 영어가 가능한 필리핀 출신의 가사 도우미를 저렴한 시급으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8월부터 100명이 서울에서 먼저 일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으로 파트타임으로도 고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필리핀에서 들어오시는 가사 도우미 분들은 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걸까요? 네, 필리핀으로부터 온 가사 도우미는 곧바로 국내로 들어오지 않고요. 먼저 면접, 건강검진, 그리고 한국어 시험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7월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분들은 한국의 고용허가제 자격으로 입국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입국 후에는 4주간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의 교육을 또 받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배치되는 것은 8월 중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 사람들은 또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지만 이용료는 아직 미정입니다. 고용부는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6개월간 운영 후에 정책 운영 방향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일정한 기간 동안 이 한국 문화, 한국어 교육도 받는다고 하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에서 외국 인력의 가사 돌봄 취업 허가에 대한 발언을 또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그 고용노동부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 인력의 가사 돌봄 취업 허가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관련된 정책은 시범 사업과 별개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해결돼야 할 문제도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됐었던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매겨질 것인지에 대한 임금에 대한 문제였었는데요. 네. 지난달 한국은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차등임금제를 제안을 했었는데 노동계를 중심으로 좀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맞벌이 부부가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주 3, 4일을 가장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감안을 하면 비용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돌봄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국내 평균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임금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9,860원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한 8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없다고 늘 맞아요. 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차등 지급으로 해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본 다음에 그 결정을 매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충분한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이 일단은 잘 좀 추진이 돼서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네요. 다음 이슈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황사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계절으로 여겨집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말마다 이 결혼식 참석으로 분주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결혼식에 참여해야 할지, 또 축의금은 또 얼만큼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편지의 기자가 흥미로운 데이터를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네, 신한은행에서 실시한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서 그 조사 결과 한 흥미로운 주제가 있는데요.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를 내야 할지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혼식에 참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5만 원, 축의금을 참석을 할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을 경우에는 12만 원이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도 이 결혼식에 대한 축의금이 요즘 고민이었는데 듣고 나니까 이렇게 결혼식 축의금에 대한 고민이 좀 덜 수 있는 흥미로운 통계 자료 같은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축의금을 정하는 특별한 기준이라도 있을까요? 네,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으로는 사회적 관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와 30대는 청첩장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 축의금을 결정하는 경향이 가장 강했고요. 반면 40대 이상은 내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축의금을 고려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20대와 30대는 참석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경향이 있었지만 40대 이상은 금액이 적다면 봉투만 주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사실 축의금은 단순하게 경제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축의금에 대한 다양한 이 통계 자료를 통해서 다양한 관점을 또 살펴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일상에 도움되는 정보 모아주시는 편지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